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소시르와 구조주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시르의 어제 했던 강의에서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어떻게 하여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구조주의에, 그죠? 문화 인류학적 구조주의에 이러한 소시르의 언어학의 개념들을 적용시키는지. 사실은 그 소시르의 랑그 개념과, 랑그는 어제도 했듯이 시스템, 체계죠, 그죠? 체계. 그리고 이 체계는 파롤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파롤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체계, 랑그죠, 그죠? 이 랑그는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말을 하는 그 연사적인 그러한 말의 어떤 개사의 측면, 부재한 기표를 총체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체계입니다. 체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여 레비스트로스를 통하여 문화의 구조로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과 야생의 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시르가 혁명적인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미는 체계로부터 랑그의 기호의 체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체계는 차이의 체계라고, 체계 안에는 차이만 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에 의하여 그 구조주의와, 또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와 데리다, 락강, 그 다음에 푸코, 들레즈, 또 폴 리케르까지 그 후기 구조주의자들에 의하여 소시르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소시르의 언어학의 독특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주체에 의하여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체계가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체계에 의하여 말하는 주체가 만들어지고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체계는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 레비스트로스의 구조는, 그죠? 구조는 체계로서 철저하게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와 상관없이 어떤 체계가 객관성을 담보하고, 관찰자와 떨어져서, 그죠? 관찰자가 관찰할 수 있게끔 객관성을 담보하는, 마치 칸트를 연상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무의식적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엉트로폴로지 슈트룩투랄레 58년도에 나온 구조 인류학에서 트루베츠코이의 의문론에, 그 언어학의 의문론 4가지 법칙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트루베츠코이의 언어학을 갖고 가지만, 사실은 이게 소시르의 랑그와 그 다음에 또 공시체계, 이런 것들하고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4가지 법칙은, 언어학은 의식적인 영역에서 무의식적 영역으로 넘어간다. 첫째 조건이 그거야. 두 번째는 낱말과 낱말의 어떤 그러한 분리를 나타내는 게 아닌, 낱말과 낱말의 관계 안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낱말과 낱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네 번째가 바로 여기에는 일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뭐 칸트를 연상시키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일반 법칙이 뭔가 하면은 기납법과 연협법을 적용해서 체계 안에서의 일관성 있는 코드와 레비스트로스는 불어로 코트, 그 다음에 쉬프러 두 개 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부호라 그러고, 쉬프러를, 코드를 부호라 그러고, 쉬프러를 암호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호, 그러니까 유사성을 통하여 차이의 체계를 밝혀내는, 그죠? 그러한 일반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언어학에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고. 이것을 이제 구조 인류학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구조주의가 언어학과 연결돼서 탄생되는데, 첫째가 무의식의 영역, 두 번째가 낱말들 사이의 차이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체계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이 체계로부터 유사성과 아날로기아, 유비를 연상시킬 수 있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을 찾아내서 어떤 코드라든지 쉬프러, 부호, 암호를 찾아내서, 그죠? 그것이 어떻게 체계 안에서 기능하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레비스트로스는 자기 구조 인류학의 어떤 그러한 주제로 삼고 친족 관계를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인류학에서는 친족 관계에 문화의 의사소통의 체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친족 관계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현대인의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어떤 무의식적 체계로서 이미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항 대립이 있어요. 아버지와 엄마,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또 어머니와 딸, 그 다음에 외삼촌은 독특한 관계죠. 외삼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촌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그러한, 이항 대립을 통한 친족 관계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항 대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공시체계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공시체계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친족 관계의 다양한 관계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유전 관계를 분석해서는 이러한 친족 관계의 공시체계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생물학적으로부터 어디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사회의 계약 관계인 사회학적 방법으로 문화해석 쪽으로 나가야 이러한 친족 체계의 이항 대립들의 의미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의 부호를 찾아내는데 그 부호가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구조주의는 그죠,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티얼과 그 다음에 퀼티러,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 그게 문화가 되었는 것에서도 어떤 유사성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자연과 가까이에 밀접해 있었던 그러한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모든 그러한
정신적 사고라든지 그러한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이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함께 기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어떻게 보면 유물론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문명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그 자연 개념으로 돌아가는데, 이러한 자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화가 형성되었고, 그죠? 현대 문화로 오면서 이러한 문화는 자연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모든 관습과 문화 체계와 그 다음에 신화와 또한 다양한 종교와 예술, 이런 다양한 그러한 인간의 문화 체계들 안에는 언제나 자연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흔적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서는 언제나 그 친족 관계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기라고 하는 타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문화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류학은 역사학과 반대되는 게, 역사학은 과거의 어떤 그러한 시간을 현재에 되살리면서 해석하는 거잖아, 그죠? 인류학은 그게 아니라 현재의 역사성을 과거의 어떤 특정한 기원으로 해체시켜서, 그죠? 그 역사의 시간이 어떤 신화의 체계 안으로 포섭돼 버리는 반대의 유형을 갖고 있는 게 엉트로폴로지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적 사고라든지 이성 중심의 비판적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조 인류학에서는 비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설의 현상학이라든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같은 거, 사르트르가 뭐 실존주의 책만 썼습니까? 어디? 이성의 변증법 비판이라고 하는 그 책을 야생의 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박살을 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성, 해겔도 들어가겠죠.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변증법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이 역사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왔고,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원으로 들어가야 되며, 문화가 탄생되기 된 그 지점인 자연의 어떤 경계의 지점을 찾아서 거꾸로 올라가서 그 기원의 구조로부터 모든 문화의 이러한 이성의 어떤 그러한 변증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그러니까 레ヴィ스트로스의 의도는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어떤 그러한 무의식이라는 거야. 이 점에서는 프로이트보다는 융에 가까운 거예요. 칼 융과 마르크스의 자연관, 자연적 유물론. 그러니까 그 트루베츠코이의 의문론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조 인류학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러한 공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의문론에서의 첫 번째 법칙, 의식적인 영역에서 무의식적 영역으로 간다라는 이 무의식적 영역의 조건이 바로 레ヴィ스트로스한테서는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출발점으로서 모든 인류의 어떤 그러한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체계의 핵심을, 공통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발견해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문화 그 구조주의 인류학에서는
그냥 친족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그 원리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거기에 그 체계 안에서 모든 문화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시체계의 부호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성을 돌리는 그런 방식, 문화의 의사소통의 어떤 그러한 최초의 원리가 친족 체계에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 예를 들면은 토템한테서는, 토템 문화에서는 뭐가 있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부족, 씨족을 결정하는 토템, 뭐 동물이나 식물이 될 수 있겠죠. 그 토템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씨족 안에서의 공동체, 호랑이 토템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사자가 있는 토템의 공동체를, 그죠? 와의 어떤 동일한 그 집단 안에서의 어떤 그 동물은 잡아먹는 걸 금지한다든지, 또 그 안에서, 집단 안에서의 여성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금기들. 그러니까 친족 체계 안에서 여성들을 그 결혼의 체계 안으로 이렇게 포섭할 때 여성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체계가 끊임없는 오늘날까지의 공시체계를 형성하는 부호로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친족 관계의 어떤 그 무의식적 기능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롤은 뭐야? 사건이야, 그죠? 사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빠롤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랑그는 체계입니다. 그게 아벤누멍,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빠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의 체계는 마치 닫힌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레비스트로스도 그렇게 1차 자료를 읽어보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체계가 그냥 닫힌 체계로서 공시가 통시를 잡아먹는 이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야. 언제나 통시는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공시를 해체할 수 있어요. 이런 지점들이 각각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성을 돌리는 그러한 친족 체계의 관습은 매 시대마다 다른 그러한 통시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통지성은 언제나 그 원시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자연과 맞닿아 있는 그런 문화를 형성했던 최초의 기원의 인간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통시적 발전이 사건으로서 체계를 언제나 해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해체는 또다시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체계 안으로, 모든 사건은 체계 안으로 또다시 포섭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구조주의의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그 레비스트로스의 구조가 움직이지 않는 닫힌 체계를 이야기한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읽어보면은 레비스트로스도 그 통시의 문제를 상당히, 그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설명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통시의 기능이 공시의 체계로 포섭된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랑그의 어떤 체계가 빠롤의 그러한 사건을 언제나 흡수하는 방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통시적 발전은 결국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역사의 기원 안에 어떤 우리 인류의 신화 속에
층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층으로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사회까지도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구조로서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라고 봤다라. 그러니까 친족관계에서의 여성을 돌리는 그 여성의 개념은 뭐죠? 어떤 기표야? 전체 친족관계의 텍스트 안에서 통시적 역할을 하는 통시의 공시체계 안에서의 통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발달하게 되면서 각각의 문화의 의사소통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 또 다른 시대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친족관계의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금기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 문화를 결정하는 근친상간이라든지 최초의 어떤 그런 문턱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이 뭐죠?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왔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금기가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죠? 오늘날에도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여성을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친족 체계가 해체되었다가 다시 모이고 해체되었다가 다시 모이는 그러한 공시 체계를 형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구조가, 그죠?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인류학적 구조가 현대의 인간에게도 끊임없는 그러한 시간의 거리를 넘어서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야, 무의식적 기능으로서.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레비스트로스가 뭐죠? 라뽕세 소바조, 그러니까 야생의 사고에서 손재주를 부리는 인간, 예술가와 같은 손재주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구조주의가 이런 손재주꾼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손재주꾼의 특징이 엔지니어랑 다른 게 뭐예요? 엔지니어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서 만든 문화의 어떤 그런 부속품을 갖고 또다시 손재주를 부리는 거잖아, 엔지니어들은. 물론 최초의 자연의 것들을 만들어서, 그죠? 하는 그러한 엔지니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봅시다. 자동차 부속이 자연물이에요.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엔지니어와 다른 거는, 손재주꾼은 언제나 자연의 산물로부터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재료를 취하여서 그것을 만들어서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결국 문화의 어떤 흔적이 들어가 있지만 언제나 자연의 흔적이 함께 배합되어 있는, 그래서 문화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문화가 한참 발달해서 오늘날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 역시도 자연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은 그러한 어떤 짜집기라 그러죠. 짜집기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러한 그 손재주꾼을 통하여 구조주의를 설명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신화라는 개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화 역시도 그러한 다양한 문화의 잔여물을 수집하여, 그죠? 그 자연과 문화와 어떻게 보면 신도 들어가, 신도.
레비스트로스는 그런 것들을, 신의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죠. 신화에서 신 빼면 뭐가 있어? 그런데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주로 종교에 대해서는 토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신화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설명하는 그런 신화들을 주로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 역시도 이러한 자연의 어떤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손재주꾼이 그런 파편화된 것들을 가지고 다시 구조를 만들어서 세우듯이 신화 역시도 이러한 통시적 파괴를 통하여 끊임없는 공시체계가 형성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비스트로스는 친족 체계의 어떤 그러한 공시 체계를 어디죠? 구조 인류학에서 트루베츠코이의 의문론이라든지 소시르의 랑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언어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인류학적으로 적용시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던 거야. 그런데 이것을 야생의 사고로 갖고 가면서 레비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에서는 끊임없는 확장을 통하여 종교와 예술을 그 안에 집어넣고 끊임없이 그러한 구조 인류학의 구조주의의 성공을 끊임없이 확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인류학에서는 주로 친족 체계지만은 야생의 사고에서는 그 주제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지루한 게 무슨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분류 체계. 예를 들면 동물과 식물의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신화의 분류 체계, 그 다음에 토템 종교의 분류 체계, 그 다음에 또 예술의 분류 체계, 신화의 분류 체계, 이런 것들. 신화 안에 종교와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분류 체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야생의 사고는, 이거는 사실은 야생의 사고는 마치 원시인들의 사고, 문화의 어떤 그러한 현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러한 섬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러한 이성의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이 최초에 살았던 그러한 기원에 있는 원주민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분석적 사고를 잘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러한 변증법적 이성의 역사의 발전을 거치지 않았던 그러한 원주민들, 남비카라가라든지 호주의 그 주변의 원주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라든지 또 그의 작품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어.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민족은 거의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원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최초의 사고 역시도 오늘날 현대인들 못지않게 분석적 사유를 할 수 있고, 어떤 분류체계, 식물이나 나무의 분류체계를 분석하는 이러한 원주민들의 능력은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분석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생의 사고입니다. 이 야생의 사고는 우리 인류의, 그래 인류 자체가 이미 기원으로부터 이러한 분류와 그러한 분석적 사고, 그 다음에 분류표를 만드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이미 선언적으로 언제나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생의 사고는 결코 문명인의 사고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로 놓고 볼 때는 인간의 어떤 그러한 기원을 나타내는 야생의 사고는 이미 애초부터 이러한 분석적 능력을 갖고 있었고, 서구 중심의 그러한 변증법 이성이라든지 해결을 중심으로 출발했던 서구 유럽 중심의 그러한 이성 중심의 사회는 하나의 자기들이 가장 발전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정신은 사실은 사물의 관계의 표현으로서 우주론적인 사물의 관계 안으로 포섭돼야 되고, 순수 사유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이러한 전체적인 우주론적 구조 안에서 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사물로 흡수해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이 문화보다 앞서 있고 자연이 문화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물의 관계가 어디에서나 인간의 사유 안에 투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그런 사유들을 문화의 어떤 그러한 최고층의 사유의 어떤 그러한 정신의 운동은 이러한 사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관계에 느낌적인 정서를 가장 민감하게 갖고 있었던 최초의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야생의 사고 보다 뛰어난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보다는 어떤 그러한 자연의 어떤 이러한 질서를 무의식적 공간으로 공시적 체계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가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인간의 행동에 앞서는 거는 구조다 그랬고, 그 구조보다 앞서는 게 뭔가 하면 프락시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말했던 그 프락시스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락시스 실천, 그 다음이 구조,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조는 마르크스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프롤레타리아의 그러한 혁명적 실천, 이런 것들은 긍정하면서도 여기에 이제 모순이 있는 거죠. 사르트르가 말했던 변증법 이성 비판에서 나타나는 그 이성의 코기토는 거부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마르크스의 주체는 인정하면서 사르트르의 코기토는 거부하는 듯한 그러한 모순도 또 있어요, 읽다가 보면. 그러니까 1차자로는 여기저기에서 통시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통시의 부호의 발전, 그러니까 여기저기의 체계 안에서 어떤 유비적인 것과 유사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거기로부터 법칙을 찾아내고, 이 점에서 과학입니다. 과학, 구조 인류학은 거기로부터 어떤 공시체계를 확립하는데, 이 안에서 이러한 발달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는 통시를 함께 이야기하거든. 어디에나 친족 관계에도 통시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부리는 그 관습이 끊임없는 발전을 형성해 왔고, 그런 발전이 또한 문화적으로 발달되면서 의사소통의 체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죠? 그랬는데, 이 통신은 결국은 더 큰 체계 안에서의 발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시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통신을 이야기할 때도 공시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인가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문화에서는 그 외에 출인가라고 그 사람의 몸이라든지 또는 뭐 짐승의 몸이라든지 그 몸을 나무를 깎거나 돌을 깎아서 자갈을 깎아서 만들잖아, 그죠? 어떤 우상과 같은 가족신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잖아. 그 모든 문화 속에서 나타나잖아, 이 출인가. 우리 문화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가족신 그런 것들을 모셔놓는 그러한 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술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인가를 만들 때 인간은 자연물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을 언제나 표현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저주를 내릴 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무당이 또 그런 상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출인가라고 하는 거는 공시 속의 통시예요. 왜냐하면은 그 상은 끊임없이 공시 체계를 이끌어왔던 중심 부호로 기능한다는 거야. 그 문화 속에서 원시인들의 그러한 원주민들의 어떤 삶에서도 이 출인가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 사실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출인가 역시도 엔지니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손재주꾼이 자연 사물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어떤 사물과 연관하여 그 인간과 신적 기운 이 두 개만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신적 정신과 인간의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이삭이라든지 그 이야기 한번 가봐. 그 여행을 하다가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신의 계시가 나타난 곳이라든지 특정 장소에 대한 성스러움의 어떤 표식이 나타나잖아요. 그 표식은 뭐야? 원래 사물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물에다가 성스러움을 각인시켰던 거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할례를 행하잖아, 그죠? 할례는 인간의 몸에다가 행하는 거잖아. 인간의 몸도 사물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성들을 제대로 살펴보면 나타나는 거 있다는 거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인류학과 연관하여 에드먼드 린치라고 하는 영국의 인류학자는 이러한 성서의 이야기를 갖고 성서의 구조 인류학이라는 책을 썼잖아, 그죠? 거기에서도 이러한 신화의 구조라든지 아담 신화라든지 아담 신화에는 누가 나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 신이 나오고 신과 뱀의 관계, 그 다음에 하와와 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아담과 뱀의 관계, 그 다음에 신과 아담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항 대립을 놓고 이 신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조주의 인류학의 어떤 그 이항 대립을 통하여 해석하는 문화 체계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 체계에 훨씬 더 이런 해석학보다는 이런 구조 인류학이 훨씬 더 올바르게 신화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구조 인류학은, 그죠? 구조 인류학의 목표는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회를 해체하는 거다, 이렇게. 인간을 해체하기 위하여, 야생의 사고가 뭐예요? 자연 사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간의 어떤 표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든 야생의 사고는 자기의 흔적을 자연 상태에 남깁니다, 여러분. 모든 분류포, 동물과 식물의 분류표도 그렇고, 여러분, 토템 신화의 어떤 그 토템을 동물과 식물로, 특정한 인간의 부족이 삼았다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예술 역시도 이러한 자연 사물들을 손재주권처럼 만들면서 자기의 문화를 새롭게 형성했다라든지, 이러한 기원의 역사는 언제나 현대인의 정신의 무의식적 조건으로서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러한 랑그와 파롤 개념이 결국은 랑그 공시체계에 어떤 그러한 영향을 주면서 파롤의 철학을 주장했던 헤겔과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성 중심의 칸트, 그 다음에 또 후설, 그 다음에 사르트르, 이런 자들의 철학을 비판할 수 있는, 왜? 파롤은 언제나 체계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공시 체계가 주체를 결정하게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마르크스의 자연관, 자연적 유물론과 일치될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마르크스의 주체는 인정하면서 사르트르의 주체는 거부하는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그런데 어쨌든 구조주의가 갖고 온 타격은 60년대의 실존주의와 맞서서 구조주의가 이기잖아. 거기에는 푸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의 사고가 62년도에 나왔고, 말과 사물이 60년대 중반에 66년도인가 나오잖아, 푸코에. 거기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죽음을 선언해 버리잖아, 푸코가. 그죠? 그 당시에는 푸코는 구조주의적인 그런 사유의 초기의 작품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미 예도가 푸코 강의를 해놨는데, 말과 사물과 이 야생의 사고는 구조주의가 실존주의와 붙어서 승리를 거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나 그 시기로부터 다양한 구조주의, 이러한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하이데거적으로 볼 때는 존재 개념이 인식 개념을 해체하듯이 체계의 구조가 인간의 주체인 파롤을 해체하는 그러한 철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유사성은 조금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성이 있습니다. 큰 걸로 볼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것은 바로 소시르의 언어학에서 언어의 체계, 기호의 체계로부터 의미가 발생하고
하고 그 기호의 체계의 차이로부터 의미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소시리의 주장이 그 이후에 레비스트로스를 통하여 문화의 공시체계 분석으로 나가게 되면서 구조주의가 이러한 인간 중심의 그래서 인간 이성 중심의 과학주의를 해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고,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레비스트로스와 소시르의 이러한 구조 개념을 받아들이고 또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후기 구조주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예도는 그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또 그 사고를 소시르와 구조주의라는 제목 말고 야생의 사고라든지 슬픈 열대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따로 또 강좌를 열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작품들을 다루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오늘 강좌로서 소시르와 구조주의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추스.